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출판사를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직 저희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그 출판사에 한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출판사에서 일한다는 말만 들어도 왠지 세련되고 교양 있고 책 냄새와 잉크향이 스며든 멋진 세계를 사는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더더욱 대단하다고 믿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죠. 깨끗한 블라우스에 안경,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고, 말투도 차분하니 지적이었거든요. 그 모습만 보고 저는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나도 뭔가 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착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니 죄송하지만 진짜로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습니다. 규모도 제법 있는 출판사인데 하는 짓은 어찌나 치졸한지 가격을 후려치는 건 기본이에요. 출판사 운영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요즘 책이 안 팔려서 죽겠다 하면서도 더 영세한 인쇄소, 디자인 업체들한테 돈을 질질 끌어댑니다. 아예 미술을 잔뜩 깔아놓고 그쪽에서 대표님, 이번에 좀 입금 부탁드립니다. 연락이라도 오면요. 아니, 왜 거래할 때 미리 말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러냐며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돈 달라는 사람이 갑이 돼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돈 안 주는 사람이 갑이더군요. 그러다가 본인이 부탁할 일이 생기면요. 그땐 또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철판을 깔고 싱글벙글 아양을 떨어대요. 그 변신 속도 거의 마술 수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일을 하는 건 보면 정말이지 기묘한 소름뿐이었습니다. 결혼 전엔 그저 출판사를 운영하는 멋진 여성으로만 보였던 시어머니. 하지만 결혼 후 그 안쪽을 들여다보니, 이건 책과 지성의 세계가 아니라 이익과 갑질의 진창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출판사들은 분명 정직하고 멋지고 존경받을 만한 곳일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그곳만큼은 저한테 평생 출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 것 같긴 합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시어머니와 집에서의 시어머니는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출판사에서 보이는 그 위아래 가르는 권위적인 모습이 집에서도 그대로 재생됐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아주 노골적으로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말끝에 비웃음을 섞고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며느리한테 내가 기대가 많아. 근데 너? 너는 둘째한테 씹어오는 거니까 기대감이 별로 없어. 만약 네가 우리 장남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으면 절대 허락 안 했을 거야. 하지만 뭐 둘째니까 내가 허락해 주는 거지. 내가 둘째한테는 기대감이 없거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내가 좀 예민한 사람이야. 원래 이런 쪽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만 특히 활자를 다루는 사람들은 더 예민하지. 네가 그걸 맞춰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말투,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다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건 집에서만이 아니었어요. 출판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대놓고 제 체면을 짓밟았습니다. 얘는 1년 가야 책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만 있잖아? 그럼 출판사만 힘들어지는 거지. 무식한 사람들만 늘어나고.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이 민망하게 웃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거의 강압적으로 명령했죠. 너 할 일도 없을 텐데 점심 도시락 좀 준비해라. 도시락이고를 해도 뭐 거창한 거 필요 없어. 김밥, 유부초밥 아니면 집에서 반찬 해오든가.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김밥 말고 유부초밥 만들고 때로는 반찬을 싸서 출판사로 가져다 주며 점심을 챙겼습니다. 그게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죠. 그러다 또 기분이 좋을 땐 오늘 김밥 맛있네 하며 웃기도 했지만 다음 날이면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린 활자를 다루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주걱을 들고 있잖아? 급이 다르지? 당연히 시어머니의 모시는 저만을 향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똑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남편에겐 더 깊고 오래된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주버니가 어렸을 때 이혼하신 분입니다. 늘 아주버니를 가리키며 얘는 나를 닮아서 똑부러진다 하고 남편을 보면은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어 라고 말했었죠.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부족한 거다 라는 냉정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자식에게 대놓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겐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중학교 때까지 시아버지와 함께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해외로 발령이 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어머니와 살게 된 거였죠. 반면 아주버니는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시어머니 손에서 자라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애정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불보듯 뻔했죠. 남편은 지금도 시아버지를 따로 찾아뵙습니다. 그건 의무라기보다 어릴 적부터 이어진 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 역시 시아버지를 자주 뵈었어요. 당뇨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식단부터 약 복용까지 살뜰히 챙기곤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어머니 마음에 들 리가 없지 않겠어요?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를 챙기는 모습은 시어머니 눈엔 마치 배신처럼 비쳤던 겁니다. 니들이 왜 그 사람을 챙겨? 참 할 일도 없다. 직접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과 행동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결국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저희 부부는 늘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아주버니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저 큰 아들이니까 라는 차원을 넘어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의 기대와 자랑의 전부였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아주버니가 하면 역시 우리 아들이라는 찬양이 뒤따랐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같은 일을 하면 네 아버지 닮아서 참 하며 한숨만 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니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 순간 번쩍, 그리고 순식간에 하트 모양이 되어버렸죠. 그녀는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더 마음에 들어한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 집안이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게다가 외동딸. 그녀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개원의 원장이었고 반듯한 집안에 경제적으로도 탄탄했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일상은 전부 그 예비 형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예비 형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디서 음악회가 열린다 하면 꼬표를 구해서 따라가 앉았고 그녀가 무심히 흘린 말 하나하나를 기억했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아내면 바로 집에 초대장을 날렸죠. 물론 초대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손수 음식을 차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제 몫이었죠. 예비 형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준비를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예비 형님이 오면 시어머니는 고급 접시에 제가 만든 음식을 담아 내놓으며 마치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던 어느 날 예비 형님이 무심하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 집 화장실 비데에서 물이 새는데 고객센터에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아요. 물이 새니까 너무 신경이 쓰여요. 어디 렌탈이야? 그 순간 제 귀에 낯익은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 브랜드는 제 친정 엄마가 코디로 일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거기야? 그럼 딱이네. 예, 미정아. 네 엄마 좀 보내. 가서 싹 다 봐주고 오라고 해. 저는 당황해서 담당 지역이 따로 있어서 우리 엄마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을 휙 저으며 예비 형님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 그냥 가서 해주면 되지. 10,000원 정도만 찔러줘. 그러면 되잖아. 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뭐 20,000원 주면 좋아할 수도 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 엄마를, 제 엄마를 마치 심부름센터 직원 부르듯 말하는 그 태도. 날 무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돈인데 저렇게 말을 한다고?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그래도 그건 너무 선 넘는 말씀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어머, 너 왜 그러니? 네 엄마 그 일 하잖아. 비디에서 물이 샌다잖아. 네 엄마가 가면 바로 고칠 수 있어서 도움 좀 주라고 하는 건데 내가 뭘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오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왜 그러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어머, 어머, 제가 왜 저래? 미안해요, 어? 아니, 정말 무식하면 저런다니까. 저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저게 다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어?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건 시어머니가 잘못을 한 건데,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감히 예비 첫째 며느리 앞에서 망신을 줬다면서 제가 그렇게 바락바락 대들면 그 예비 형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겠느냐고. 그리고 무식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끼어드냐고. 언제 내가 너를 며느리로 생각을 했는지 아냐고. 분명히 나는 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냐고. 기대 안 한다고. 그런데 왜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냐고. 저한테 며느리 관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그냥 니들 둘이 살라고. 가뜩이나 네 애비 찾아가는 거 꼴보기 싫은데 그냥 네 애비나 들여다 보라고. 네 마누라 때문에 너도 버려지는 거라고. 한 사람만 선택을 해야지. 지 애비 닮아서 우유부단하다고 자식 관두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신에게는 첫째 아들만 자식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끈이 맞는 며느리도 들어오니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없다고. 정말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과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다신 얼굴 보지 않겠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다. 그러니 죄책감 갖지 말자. 그렇게 서로에게 다짐했죠. 그렇게 절연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실 좀 편하긴 했어요. 시어머니 무시하는 거 안 봐도 되고 그동안 오직 시댁만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친정도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시아버지 뵐 때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 좋긴 하더라고요. 다만 남편과 아주버니 연락을 하며 지내긴 했는데 결혼이 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주버니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저 때문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날 제가 시어머니 말을 잘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갑자기 예비 형님이 결혼을 미루자고 한다고 그게 왜겠냐고. 네 처가 엄마한테 대드는 거 보고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 말에 남편이 그랬답니다. 형,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말 우리 미정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미안한데
형, 진짜 형이랑 엄마랑은 똑같구나. 어? 정말 똑같아. 저 때문이었을까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심사숙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때문이랍니다. 참 그저 웃을 뿐이죠. 그런데 결국 나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아주버니는 저희 부부한테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고, 특히 저란 사람을 눈에 띄지 않게끔 하라고 말을 했다 하더군요. 이제 다 봉합되었는데, 만일 제가 입 잘못 놀리면 또다시 예비 형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참, 거지 같더라고요. 관심도 없는데 저렇게 관리하는 게 좀 꼴사납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참 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시어머니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닥친 겁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다리가 골절된 건데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이 바로 예비 형님 아버지의 병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체면 치레가 좀 중요했나 보더라고요. 분명 며느리 하지 말라던 분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너 와서 간병 좀 해라. 사돈 병원에 입원하는데 며느리 없이 지내는 거 보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와서 나 간병 좀 해. 네? 제가요? 저한테 며느리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신경이 아주 그래? 출판사 문 닫자마자 다리 다쳐서 짜증나는데 너까지 이럴래? 그냥 조용히 와서 간병해. 너도 알지? 결혼 계속 미뤘던 거 너 때문이라는 거. 네? 저요? 그래. 네가 그날 나한테 말 갖고 하는 바람에 그랬던 거잖아. 조용히 입 닥치고 그냥 와서 간병하라고. 나 지금 아주 복잡하다. 어? 시끄러운 일 많은데 너라도 좀 닥쳐. 이제 와서 예비 형님의 집안 눈치 때문에 저를 불러 간병을 시키겠다니. 정말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배우는 걸까요? 그리고 복잡한 사정. 이 복잡한 사정 때문에 제가 처음에 시어머니를 욕했던 거예요. 출판사 사정이 좋지 않아 문을 닫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로 직원들에게서요. 제가 도시락과 점심을 준비해 줬었잖아요. 그래서 친해진 직원이 있었는데 정말 저 시어머니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직원들한테는 휴가를 가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출판사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직원들이 정말 착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밀린 월급들 혹은 유류비들 그리고 퇴직금들 뭐 이런 것들 다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시어머니는 당신 전화번호 바꿔버린 다음에 일방적으로 직원들 전화를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랑 친한 직원분이 지금 이런 사정이다. 그래도 출판사 쪽에서 방귀 뀌는 사람이 시어머니라 고소는 못하겠고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고 싶은데 만나 주지도 바뀐 전화번호는 이미 모든 직원들을 차단한 듯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저는 고소라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더니 그곳이 워낙에 좁답니다. 그게 소문이 나면 절대로 다른 출판사에 취업 못할 거라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 말대로 진짜 복잡한 상황 맞죠? 다리 다친 거 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어머니 말은 아주버니 결혼 전 액땜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암튼 닥치고 그냥 병간호하라는 말에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렇게 모양새가 중요하다 하는데 그리고 간병을 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다는데 해줘야죠. 그런데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출판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보냈죠. 시어머니와 그렇게 대면하고 싶어 했던 그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밀린 월급과 유료비, 퇴직금 문제로 시어머니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긴 셈이었죠. 그날 작은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엔 참았던 울분이 가득했고 목소린 떨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대표님, 제발 도망 다니지 마세요. 밀린 월급이랑 유류비 퇴직금, 이젠 좀 주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작은 병원이다 보니 금세 소문이 퍼졌고 하필이면 그 자리가 예비사돈의 병원이었으니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됐겠죠? 시어머니 침대에 앉은 채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사건은 저희 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주버니가 씩씩대며 들어왔고 그리고는 다짜고짜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 아내가 또 일 저질렀어. 이 찌질한 여자 때문에 지금 일이 다 틀어져 버렸다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좆됐는 줄 알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버니 손이 제 쪽으로 뻗어왔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 남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쾅! 거친 소리와 함께 아주버니의 몸이 옆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형이라서 그동안 참은 거야. 근데 어디 감히 내 아내한테 손을 대려고 해? 지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간병하라고 부탁한 엄마가 이상한 거고 직원들 연락 안 받은 엄마가 죄 지은 거야. 며느리 도리 하지 말라고 해놓고 체면 치레한다고 간병하라고? 형도 똑같아. 우리한테 모른 척 하라고 했으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 찾아오면 그땐 바닥에 꽂히는 걸로 안 끝난다. 그땐 형이고 뭐고 없어.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 이후 결혼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예비 형님과의 혼사도 시어머니 스스로 깬 셈이었죠. 그런 짓을 한 사람과 그 누가 사돈을 맺겠어요? 그리고 그날 병원에서 직원들이 무릎 꿇고 울며 애원하자 시어머니는 알았다, 들어줄게, 얼른 가라 했답니다. 그 말을 믿고 직원들은 발걸음을 돌렸는데 결혼이 엎어진 뒤 시어머니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니들이 찾아오는 바람에 결혼이 파토났다. 다 너희 책임이다. 내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그 익숙하고도 뻔뻔한 태도. 결국 직원들이 단체로 시어머니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온갖 비난을 받았죠. 네가 부추겼다. 네가 이를 키웠다. 하지만 그때 제 옆에는 든든하게 남편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그게 당연한 거야. 앞으로 우리한테는 아버지와 처가만 있는 거야. 그 집안하고 이젠 끝이야. 그렇게 결혼한 지 벌써 3년째. 가끔은 좀 너무했나 싶을 때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만 움직이고 직원들 월급까지 떼먹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잘못을 끊어낸 제가 잘못일 리 없잖아요. 아니, 제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월급 떼먹는 건 절대 용서 못하죠. 그게 가족이든 시어머니든 말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